퇴직하면 돈이 덜 들겠지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출퇴근도 없고 점심값도 안 나가고 회식도 없고 옷도 더는 살 일 없으니 자연스럽게 지출도 줄어들 거라는 기대.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퇴직만 하면 생활비가 반은 줄겠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요, 퇴직하고 6년이 지난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터져 나와요.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는 노후 생활비 월 200이면 충분하지 않나? 하고 막연히 계산합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건강, 부모님, 자녀, 갑작스러운 경조사, 그리고 심심함이 불러오는 소비까지. 지금부터 퇴직 6년 차인 실제 한 분의 생활비 내역을 중심으로 은퇴 후 우리에게 어떤 지출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풀어보려 합니다. 퇴직 후에도 돈이 줄지 않는 이유. 퇴직한 어시 현재 66세, 수도권 거주는 은퇴 직후 월 생활비로 2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6년간의 평균 지출은 월 330만 원, 연간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어씨가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차도 없고 출근도 안 하고 외식도 줄였는데 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나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그런데 다 빠져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예상보다 많이 나갔는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소개합니다. 사례 건강보험료, 병원비, 내 몸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 어씨는 퇴직 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줬지만 퇴직 후에는 전액 본인 부담. 월 평균 건강보험료만 23만 원, 여기에 정기적인 내시경, 물리치료, 치과 치료까지 합하면 1년에만 약 50만 600만 원 이상이 나갑니다. 젊을 때는 건강검진만 받으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한 군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치료는 치료대로, 약은 또 약대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게 매달 빠져나가요. 건강은 자산이라는 말, 은퇴하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사례 자녀 지원과 경조사비 끝난 줄 알았던 지출의 덫. 어씨는 딸 둘을 모두 출가시켰고 큰맘 먹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줬습니다. 그걸로 끝일 줄 알았죠. 그런데 첫째가 맞벌이를 포기하고 아이를 낳자 어씨 부부가 매달 양육비와 돌봄비 명목으로 3,050만 원씩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전세 갱신 시점마다 부모님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라며 도움을 요청해 옵니다. 게다가 친구, 친척, 이웃의 각종 경조사는 여전히 이어집니다. 한 달에 34번은 꼬박꼬박 나가게 되며 축의금 부의금 선물까지 포함하면 매달 2,030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퇴직하면 인간관계도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운 만남이 늘어난 기분이에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들춰지고 비교당하니 부담스럽지만 안 나갈 수도 없고요. 사례 심심함이 부른 소비 여행, 카페, 소일거리의 함정. 어씨는 말합니다. 하루 종일 아무 할 일 없으면 결국은 소비하게 돼요. 가볍게 동네 산책하다가 들르는 카페 한 잔 5,000원, 시골 바람 쐬러 가자며 다녀온 1박 2일 여행비 2,030만 원, 무료하니 시작한 텃밭 농사에 들어가는 비료, 장비, 기름값, 그리고 유튜브를 보다 혹해서 산 건강식품, 운동기구 등. 퇴직하고 나면 여유가 생길 거라 생각하지만 그 여유가 소비를 불러오고 그 소비가 쌓이면 어느새 퇴직 전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은퇴 전 반드시 계산해야 할 3가지. 1.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는 최소 연 500만 원 이상으로 잡아라. 직장 다닐 때 감이 없던 지역 보험료와 진료비가 큰 지출이 된다. 특히 치과나 정형외과는 부담이 크다. 2. 자녀가 결혼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출산, 육아, 주거, 명절 등으로 인해 자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다. 자녀 독립을 너무 일찍 선언하지 마라. 3. 무료함은 소비를 부른다. 심심함을 해소하려는 작은 취미나 여행, 식사 모임이 반복되면 월 5만 100만 원은 금방 넘는다. 계획 없는 시간은 돈을 낭비하게 만들 수 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생활비,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퇴직하면 돈 안 쓰고 살 수 있겠지. 그 믿음 하나로 은퇴를 맞이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생활비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측 못한 부분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평범한 퇴직자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과 소비 패턴을 미리 정리하고 그에 맞는 자산을 준비하는 겁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준비 중인 누군가에게 작은 현실 점검표가 되길 바랍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퇴직 후 생활비의 진짜 구조. 지금부터 계산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퇴직 6년 차 은퇴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은퇴 이후의 생활비는 단순히 적게 쓰면 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하게 쓰되 예측 가능한 항목을 얼마나 정확히 준비해 두었느냐가 관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 생활비를 줄어드는 방향으로만 상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지출을 줄이기보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퇴 후 지출을 구조적으로 분석해보면 퇴직 후 생활비는 크게 다음의 5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 고정비 주거, 식비, 통신, 교통 등. 건강 관련 비용, 건강보험료, 병원비, 약값. 사회적 지출, 경조사비, 자녀 지원, 용돈 모임. 심리적 지출, 심심함을 달래는 여가 소비. 예기치 못한 지출, 부모 간병, 긴급 수리, 법적 비용. 이 구조를 제대로 인식하고 항목별로 예상치를 세워야만 은퇴 후 10년, 20년을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항목별 월 평균 지출 예시, 수도권, 60대 부부 기준. 항목 평균 지출 월 설명. 주거비 50만 원, 전세 보증금, 이자, 관리비 등. 식비 및 생필품 70만 원, 집밥 위주 식사 기준. 건강보험료 23만 원, 지역가입자 기준 부부. 병원비 및 약값 25만 원, 건강 문제 발생 시 급증 가능. 교통 20만 원대, 중교통 위주 사용 시. 경조사인 간 관계비 20만 원, 매달 평균 23건 참석 기준. 자녀 지원비 30만 원, 주거 양육 일시 지원 포함. 여가비 여행, 카페 등사 10만 원, 소일거리 및 심리적 소비. 기타 비상금 예비비 10만 원, 수리, 선물, 돌발 상황 등. 총 합계 288만 원 최소 기준. 위 금액은 중간치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2030% 변동 가능. 은퇴 전 준비를 위한 3단계 전략. 이제 구체적으로 퇴직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퇴직 후 생활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지출 구조를 항목별로 미리 시뮬레이션하라. 많은 분들이 월 200이면 충분하겠지라고 뭉뚱그려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정비, 변동비, 예비비로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엑셀이나 수기로라도 예상 월 지출표를 작성해 보세요. 특히 의료비, 경조사비, 자녀 지원 같은 변동성 높은 항목은 연간 단위로 추정해야 실체가 보입니다. 전문가 팁.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드는 항목은 건강과 관계입니다. 이 둘은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유일한 전략입니다. 2단계 수입원은 국민연금으로 구성하라. 국민연금만으로 생활비를 다 감당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상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최소 월 지출의 6,070% 이상을 커버하지 못하면 추가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 예상 수령액 조회 가능. 추가 수입 전략. 임대 수익 방 하나라도 세를 주거나 상가 임대 고려. 배당 소득, 배당 ETF나 안정형 우량주 중심. 자격증 기반의 일자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방제 안전관리사 등. 전문가 팁. 오메가-3 같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블로그 유튜브 수익, 텃밭 농산물 판매 등 소소한 활동도 정기적 현금 흐름으로 연결되면 은퇴 후 생활비에 큰 힘이 됩니다. 3단계 비상 상황에 대응 가능한 유동 자산을 확보하라. 생활비 외에도 돌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고장, 자녀의 급전 요청, 입원, 간병인 비용 등. 이럴 땐 고정 수입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죠.
최소 1,000만 원, 2,000만 원 수준의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세요. CMA 계좌나 단기 예금 등으로 언제든 인출 가능한 구조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가 팁. 은퇴 이후 자산은 늘리는 자산보다 흐름을 유지하는 자산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부동산이나 장기 투자로 묶어두지 마세요. 마무리 좋은 생활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어긋납니다. 지출은 예상보다 많고 수입은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나갈지를 미리 알고 통제할 수 있느냐가 은퇴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흐름이고 절약보다 중요한 건 예측입니다. 생활비는 누구나 고민하는 주제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번 돈으로 얼마나 쓰고 얼마나 아껴야 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생활비는 누가 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답하지 못해요. 대부분은 막연히 형편에 맞게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형편이라는 것도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그 내용도 천차만별이에요. 이 글에서는 생활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들을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더불어 실제 사례를 들어 왜 본인 형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생활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상대성의 원리. 많은 사람들이 적정 생활비라는 고정된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뉴스나 매체에서 평균 가계 지출 같은 통계 자료를 볼 때 마치 그 금액이 내가 따라야 할 기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생활비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며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사례 1. 소득과 지출의 비율. 소득이 높다고 생활비가 많은 건 아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 A씨를 들 수 있어요.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으로 한 달에 약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투자에 사용해요. 주변 사람들은 그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적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A씨에게는 자신만의 철저한 계획이 있어요. A씨는 어릴 때부터 돈을 아껴 쓰는 습관을 길러왔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미래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필요한 물건만 사고 쇼핑도 거의 하지 않아요. 외식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고 주말에도 특별히 돈을 쓸 일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다녀요. 결과적으로 그는 생활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A씨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생활비는 개인의 소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2. 생활비는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거주지와 생활 수준의 차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환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생활 수준을 유지하느냐를 의미해요. 생활비는 단순히 내가 얼마를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생활 환경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이 도시와 시골의 생활비 차이. 도심과 지방의 비용 비교. B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B씨는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사용했어요. 주거비와 교통비, 그리고 외식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죠. 그런데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도시 생활이 힘들어졌고 결국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어요. 시골에서는 서울에서처럼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우선 집값이 훨씬 저렴하고 교통비도 거의 들지 않았죠.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나 걸어서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식비 역시 자급자족이 가능했어요. 직접 텃밭을 가꾸어 채소를 수확하고 근처 마을 장터에서 신선한 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그 결과
B씨는 한 달에 150만 원 이하의 생활비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생활비가 단순히 개인의 소비 습관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도심에서의 생활은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시골이나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적게 들죠. 그래서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나의 위치, 즉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생활비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 패턴과 우선순위.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험을 더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러한 개인의 가치관이 생활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 3. 소비 우선순위의 차이.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 vs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 C씨와 D씨는 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비의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C씨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지만 그중 30% 이상은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을 위해 모아둡니다. 반면 D씨는 물질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집안 인테리어를 꾸미는데 큰 돈을 쓰고 가구와 가전제품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두 사람 모두 같은 금액을 벌고 있지만 그들의 생활비 구성은 전혀 달라요. C씨는 여행을 위해 평소에 외식이나 쇼핑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반면 D씨는 집안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나 집 관련 물품에 돈을 쓰고 그 외의 지출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처럼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각자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따라 생활비의 구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4. 소득에 맞는 지출의 중요성. 돈을 적절히 써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무작정 아끼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쓰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적절함은 본인의 소득과 가치관에 맞게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례 4. 무리한 소비와 적절한 소비의 차이. 이 씨는 한때 과소비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된 경험이 있어요. 그는 친구들이 하는 소비를 따라 하려다 보니 자신의 소득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결과는 큰 빚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몇 년 동안 고생해야 했어요. 반면 FC는 같은 소득을 벌지만 소비에 대해 철저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돈을 적재적소에 쓰려고 노력해요. 그런 덕분에 그는 큰 경제적 문제 없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이 사례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활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무작정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생활비는 꾸준히 재조정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마지막으로 생활비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삶이 변화함에 따라 생활비도 끊임없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출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고 직업의 변화나 가족 구성의 변화로 인해 생활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때도 많죠. 사례 5. 결혼 전후의 생활비 변화. G씨는 결혼 전 혼자 살 때는 한 달 생활비로 약 150만 원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가족이 늘어나고 자녀가 생기면서 생활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아이를 키우기 위한 교육비, 가사 관리비 등이 추가되면서 한 달 생활비는 3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G씨는 처음에는 이 변화에 당황했지만 결국에는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늘어나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자녀 교육이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부분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나가기로 결정했죠. 예를 들어 외식보다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늘리고 여가 시간에는 비용이 적게 드는 야외 활동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재조정했어요. 이 사례는 생활비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혼, 자녀 출산, 직업 변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생활비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 적응하고 상황에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6. 소비의 심리적 요소 감정적 소비와 계획적 소비.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생활비와 관련된 소비가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소비를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할 때도 있어요. 이처럼 감정적 요소는 우리의 소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6.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과소비. H씨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지만 늘 돈이 부족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충동적으로 쇼핑을 하는 습관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고민이 쌓이면 그는 일종의 보상 심리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사주곤 해요. 문제는 이러한 소비가 전혀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라는 것이죠. 결국 월말이 되면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일쑤고 그로 인해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에 빠져버렸어요. 반면 I씨는 소비를 철저히 계획하고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쇼핑이나 과소비로 일을 해결하지 않고 대신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그 결과 그는 월말에도 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활비는 단순히 돈의 흐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스트레스, 심리적인 상태가 생활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7.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생활비. 마지막으로 생활비와 재정 관리를 연결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한 달의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재정 목표와 연결지어야 현명한 소비가 가능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돈만 사용하는 경우 결국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례 7. 미래를 준비하는 생활비 관리. J씨는 젊었을 때부터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워 생활비를 관리해 왔어요.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자산을 분산 투자하며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세워왔죠. 예를 들어 10년 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에 가입하고 노후를 대비해 연금에 돈을 모아왔어요. 이러한 계획 덕분에 J씨는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경제적 변화에도 큰 걱정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K씨는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쓰는 생활을 해왔어요. 그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지만 과소비와 충동적인 지출로 인해 큰 돈을 저축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나이가 들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노후에도 경제적인 불안을 겪게 되었죠. 이 두 사례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생활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의 생활비를 줄이거나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재정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 본인의 형편과 가치에 맞는 생활비가 최적이다. 결국 생활비는 누가 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요. 생활비는 내가 정하는 것이고 그 기준은 나의 소득, 가치관, 생활 환경, 그리고 미래 계획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외부에서 제시하는 평균 생활비나 다른 사람의 소비 패턴에 휩쓸리기보다는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춰 생활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듯이 소득이 많다고 해서 생활비가 반드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거주지나 삶의 방식에 따라 생활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 상태나 장기적인 재정 계획도 생활비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따라서 생활비를 정할 때는 단순히 현재의 소득과 지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보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로 경제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61세 증권맨 퇴직 1년, 아내와 하루 24시간 붙어 살자 생긴 충격적 변화. 서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은퇴 후 부부 생활
이게 맞아? 은퇴하면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도 즐기고 여행도 가고 아내와 도란도란 대화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를 때가 많다. 61세에 증권사에서 퇴직한 김영수 씨가며 30년 넘게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했고 이제는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렜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상황이 이상했다. 아내와 24시간 함께하는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결혼 생활 35년 차에도 몰랐던 아내의 새로운 모습이 보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기 일쑤였다. 회사 다닐 때는 몰랐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아내가 알아서 밥 차려주고 말 몇 마디 주고받고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사사건건 부딪혀요. 김 씨 부부만 이런 게 아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다. 은퇴 후 부부 생활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부부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은퇴한 남편들은 자신이 쓸모없어진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고 아내들은 남편이 집안의 질서를 깨뜨린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은 은퇴 후 부부 생활이 흔들리는 이유와 해결책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집에서 상전 노릇하던 남편 결국 쫓겨났다. 이동수육 12세 씨는 공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했다. 아내와 38년을 함께 살았고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퇴직 후 6개월 만에 부부 사이가 심각하게 틀어졌다. 퇴직하고 나니 아내가 나를 너무 귀찮아 하더라고요. 집에 계속 있으니까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라며 짜증을 냈어요. 이 씨는 집에서 왕처럼 대접받고 싶었지만 아내는 달랐다. 아내에게 집은 나만의 공간이었다. 남편이 회사에 있을 동안 자신의 리듬대로 살았고 하루 종일 남편이 있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됐다. 결국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였고 이 씨는 제발 밖에 좀 나가라는 말을 듣고 한동안 친구 집을 전전해야 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남편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외출하는 습관을 만들고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 2.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대화는 줄었다. 고동환 65세 씨는 제조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60세에 은퇴했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려 했지만 오히려 대화가 줄어들었다. 회사 다닐 때는 퇴근하고 와서 하루 일과 얘기하고 주말이면 아내랑 외식도 했어요. 근데 은퇴하고 매일 같이 있다 보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내도 저도 할 말이 없으니까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귀해서 대화가 많았지만 은퇴 후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대화가 단조로워지고 결국 소통이 줄어든 것이다. 해결책 부부가 각자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어야 한다. 서로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려면 각자 배우거나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각자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루의 일정한 시간은 꼭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3. 경제적으로 불안해지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김성준 59세 씨는 조기 퇴직 후 프리랜서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은퇴 전에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 퇴직 후 돈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다. 퇴직금이랑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막상 생활하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줄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예전처럼 소비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경제적 불안이다. 남편은 돈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걱정이 커지고 아내는 왜 갑자기 돈을 아끼라고 하느냐며 반발하게 된다. 결국 경제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부부 사이의 갈등이 커진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부부가 생활비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소비 패턴을 조정하고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부부 생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은퇴 후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루 종일 집에서 아내의 생활 패턴을 침해하는 문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도 대화가 줄어드는 문제,
경제적 불안이 부부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 하지만 해결책도 있다. 집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각자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고 대화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기. 경제적 계획을 함께 세우고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기. 은퇴 후에 부부 생활이 힘들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작은 변화만 있어도 부부의 행복은 달라질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며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을 만들어 보자. 은퇴 후 부부 생활,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는 방법.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주요 원인은 생활 패턴의 변화, 소통 부족, 경제적 불안 등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런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번에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뇌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은퇴 후 부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 은퇴 후 우울감, 남성은 더 심각하다. 뇌과학적 근거. 남성들이 은퇴 후 부부 갈등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이유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감소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일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은퇴와 함께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커진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활동성이 줄어든 남성들은 도파민 수치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우울증과 무기력감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한다. 반면 여성들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일상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비교적 적응이 빠르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이 필수다. 운동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를 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한다. 사회적 활동. 사람들과 대화할수록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지역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가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배움.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활성화된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남성은 은퇴 후에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싸우는 이유. 심리학적 근거. 사람들이 장기간 함께 있으면 친밀도가 높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하루 45시간 정도 서로 대화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은퇴 후 하루 1215시간 이상 붙어 있으면 사소한 문제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MIT 인간관계 연구소에서는 사람은 일정한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말한다.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하면 상대방에게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쉽게 실망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해결책. 각자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일과가 필요하다. 하루 최소 23시간 정도는 서로 독립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함께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부부 사이에서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지나친 친밀감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3.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과학적 방법. 행동경제학적 접근. 은퇴 후 재정 문제는 부부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다. 은퇴 전에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은퇴 후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돈에 대한 스트레스로 갈등이 발생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의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 돈보다 감정에 따라 소비하는 경향이 크다. 즉, 은퇴했으니 아껴 써야 한다는 인식보다 평생 벌었으니 이제 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이 같은 심리는 단기적으로만 행복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불안을 초래한다. 해결책. 은퇴 후 소비 패턴을 재설정해야 한다.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명확히 구분한다. 소비 계획을 부부가 함께 수립하여 합의점을 찾는다. 연금과 저축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예산을 설정한다. 즉, 감정에 따른 소비를 줄이고 논리적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다. 결론. 은퇴 후 부부 생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은퇴 후 부부 생활이 힘든 이유는 뇌의 화학적 변화, 지나친 밀착 관계, 그리고 경제적 불안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도 충분하다. 뇌 활성화를 위한 운동과 학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각자의 시간을 유지하며 부부 관계에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감정적 소비를 줄이고 논리적 소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조금만 노력하면 은퇴 후에도 부부가 행복한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다. 60년 대생이었던 우리는 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세대로 불려왔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나날들. 이제 은퇴를 앞두고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을 꿈꾸고 있지만 그 현실은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늘 우리에게 안전망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신이 꿈꾸던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은 국민연금만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끝없이 돈 걱정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은 상상했던 여유로움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존의 연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신의 노후를 다시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합니다. 60년 대생의 끔찍한 노후 시나리오. 60년 대생들이 은퇴 후 꿈꾸던 삶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 커피 한 잔의 향을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는 삶.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현실은 그런 꿈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가 충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현실은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기대했던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갔던 그 돈이 나중에 든든한 안전망이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으로 받는 평균 금액은 약 6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이 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례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사례 1. 노후 준비를 미뤘던 65세 정 씨의 이야기. 정 씨는 60년 대생으로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월급의 일정 부분이 국민연금으로 나갔기에 은퇴 후 그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 씨가 퇴직하고 나니 매달 받는 연금은 75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아껴 쓰면 괜찮겠지 싶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커다란 부담이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무릎 수술로 300만 원 넘는 비용이 들었고 매달 약값으로 10만 원씩 나가다 보니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정 씨는 결국 퇴직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례 이 연금만 믿었던 60대 부부의 갈등. 한편 62세의 이 씨 부부는 은퇴 후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조용히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둘이 합쳐 약 150만 원을 받으니 농사를 짓고 절약하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 비용, 집을 유지하고 수리하는 비용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이어지며 갈등이 커졌습니다. 부인은 점점 더 절약하자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은퇴 후까지 궁핍하게 살고 싶지 않다며 다퉜습니다. 결국 둘은 다시 도시로 돌아와 남편은 경비직, 부인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죠. 사례 3. 노후 자산 관리를 실패한 68세 김 씨. 김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지만 잘못된 투자로 자산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심에 안정적인 자산 관리보다 수익률 높은 투자를 택했던 겁니다. 그 결과 1억 원 이상의 자산을 잃고 지금은 월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겨우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는 고작 30만 원 남습니다. 김 씨는 그때 욕심만 부리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후회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르바이트뿐입니다. 현실적인 해결책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양한 소득원 확보하기.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을 따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 줄이기와 미니멀 라이프 실천.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적어지므로 소비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지출 외에는 줄이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생활 방식을 탐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투자와 저축의 균형 잡기. 위험한 투자는 피하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돈을 불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 같은 저위험 상품에 투자하거나 연금 저축에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무리. 노후의 삶,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노후를 준비하는 데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추가적인 대비책을 세우세요. 당신의 노후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끊임없는 생존의 연장선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와 실천을 시작하면 당신이 꿈꾸던 여유롭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 칼럼.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0년 대생의 노후,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60년 대생 여러분,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듣는 것과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왜 부족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노후 생존 게임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한계. 기본적인 생활도 쉽지 않다. 많은 분이 국민연금을 든든한 노후의 안전망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60만 90만 원. 서울 기준으로 한 달 기본 생활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활비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연금 재정이 약화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제공하는 혜택이 줄어들거나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국민연금만을 믿고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비책. 1.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라. 소득이 끊기면 노후도 끝난다. 이 말이 과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소득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부족하다고 인정했으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원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평생 직업 자격증 취득. 은퇴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 보세요. 예를 들어 1급 소방안전관리자, 노인요양보호사, 바리스타 같은 자격증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취득 가능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8세에 퇴직한 김 씨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며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 IT 기술이나 번역, 글쓰기 등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을 활용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 블로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비책. 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라. 노후의 삶에서 가장 큰 부담은 과도한 지출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퇴를 앞두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생활비 줄이기. 한 달 평균 생활비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한 후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 대신 집밥을 먹거나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급자족의 삶. 시골로 내려가 자급자족 생활을 실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 60대 부부는 도시에 살면서 월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귀농 후에는 텃밭을 가꾸며 한 달 생활비를 100만 원 이하로 줄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음식을 재배하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물품을 교환하며 경제적 여유를 얻었습니다. 구체적인 대비책 3. 안정적인 투자와 자산 관리. 은퇴 후 자산 관리는 단순히 모아놓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꾸준히 자산을 불리며 동시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덱스 펀드 투자.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보다 안정적이고 꾸준히 성장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월세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리모델링해 월세 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빈 방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해 매달 5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단, 초기 비용과 운영 관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충족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고 소비 습관을 줄이며 자산 관리를 통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60년 대생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세요. 국민연금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추가로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미래의 자신이 감사할 오늘의 결단이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준비하는 당신의 행동이 여유로운 노후를 만들어줄 겁니다.